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목직 강사 김동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토목직 국가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고,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설 강의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순서는 먼저 경향 분석과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향 분석과 총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난이도 분포가 상문제는 한 2문제, 중문제는 8문제 정도, 하문제는 1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한 82 정도가 분포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나왔죠. 전반적으로 이번 토목 설계 난이도는 좀 쉽게 나왔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중요도는 기존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에서 항상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더 잘 나왔고, 더 예외적인, 잘 준비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덜 나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이도도 쉽고, 나오는 출제 범위도 저희 예상 범위와 굉장히 잘 맞게 출제가 되었다.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로 말씀을 드리면 한 중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이제 하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중하에서 하 정도. 그래서 일단 기존의 기출문제와 교재에서 한 90% 이상이 그냥 출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계산,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마다 좀 계산 문제와 그리고 썰 문제와의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계산 문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비중이 적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그냥 대입만 하면 바로 풀릴 정도로, 그 정도 난이도로 굉장히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토목 설계는 예상 소요된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10분에서 12분 정도로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 오셨다면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시간 내에 이번 토목 설계는 끝내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다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공통 과목이나 아니면 특히 응용력학에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응용력학 해설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국가직은 응용력학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고, 특히나 이제 좀 계산량이 많이 드는 좀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20분 안에 풀기는 조금 어렵고, 계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게끔 응용력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토목 설계랑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목 설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최대한 빨리빨리 단축을 시키고, 그 시간을 이번에 응용력학에 조금 더 할애해서 풀면은 응용력학도 심지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점을 못 맞게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원리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엽적인 데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냥 여러분들 그냥 100점 맞기는 못하게, 100점 맞지는 못하고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좀 틀리라고, 그렇게 일부러 딱 완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다.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해서 전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 문제씩 저희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양단의 흰지로 지지된 압축부재에서 장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비지지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횡구속인지 비횡구속인지, 그리고 압축부재인지 혹은 인장부재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인장부재는 배운 적이 없고요. 당연히 압축부재겠죠. 그리고 횡구속과 비횡구속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드렸죠. 만약 횡구속이 나왔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나왔겠죠. 아무튼 여기서 비횡구속이니까, 자, 비횡구속 골조인데 압축부재라면 장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굉장히 쉽죠.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유효세장비로 판단하죠. 그래서 유효세장비로 판단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해요? 회전반경 분의 유효 길이로 구하죠. 유효 길이는
유효 좌굴 길이 계수 곱하기 B 지지 길이가 되겠고요. 이거 기준이 몇이라고요? 네. 자, 최대값이니까 이 값이 22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22가 될 때, 네, 그때 이 B 지지 길이 L 육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서 근데 양단이 흰지로 되어 있으니까 유효 좌굴 길이 계수 K는 1이 되겠고요. 그럼 B 지지 길이 그대로 쓰고, 자, 여기서 회전 반경 그대로 200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밀리미터로 써줘야지만 단위가 맞아요. 아무튼 이게 몇일 때? 22. 그때 B 지지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쉽죠? 그럼 LU만 남겨놓고 200 오른쪽으로 곱하면은 B 지지 길이는 200 곱하기 22니까 4400mm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옹벽 설계의 안정 조건 봅시다. 자, 1번. 활동에 대한 저항력. 자,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우리가 몇 이상이었겠죠?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 이상이 돼야 되니까, 자, 분자의 저항력이고, 분모의 활동력이니까, 당연히 저항력이, 활동력, 즉, 수평력의 1.5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을 기준으로 해요? 안전율? 2.0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전도시키려는 전도 모멘트의 몇 배? 2.0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5배니까 바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네, 굉장히 쉬운 보기죠. 자, 3번. 3번, 4번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당연스러운 얘기입니다. 활동에 대해서, 활동만 우리가, 안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뭘 설치해요? 네, 활동 방지벽, 혹은 횡방에 앵커를 설치해서, 네, 우리가 그 활동에 대한 수평 저항력만 우리가 훨씬 더 올려주는, 네, 그런 어떤 보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집안의 지지력은 우리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극한 지지력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극한 지지력은 허용 지지력의 몇? 네, 이때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3이어야 된다. 네, 4번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이번에는 기초판에서 휨 모멘트에 대한 설계입니다. 자, 최대 계수 휨 모멘트를 산정할 때, 자, 2번부터 볼게요. 일반적인 기둥이라면, 자, 일반적인 어떤 콘크리트 기둥이나 주각 혹은 벽체라면은, 그때는 우리가 모멘트를 설계 시에, 자, 위험 단면은 어디로요? 네, 그 외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적인 기둥이라면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판이 이렇게 딱 달려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위험 단면을 일반적인 기둥이라면은, 당연히 이 외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어때요? 자, 1번을 보시면 강제 밑판을 갖는 기둥이에요. 자, 우리가 원형 기둥은 잘 안 쓰니까 자, 사각형으로 다시 표시를 한다면 일반적인 기둥은 그 외면이 맞는데요. 여기서 강제 밑판을 갖는다고 했어요. 강제 밑판을 갖는다는 거는 자, 이렇게 강제 기둥이 있다가 자, 기초판에 접하는 그 면에서 이렇게 밑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밑판. 그때는 우리가 자, 위험 단면 어디로 한다 했어요? 밑에 저면과 그리고 그 기둥 외면과의 그 중간점에 우리가 위험 단면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자, 밑판 단부를 위험 단면, 즉 이 노란색 테두리를 위험 단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저면과 그리고 기둥의 외면과의 그 이 중간선을 이은 그 면이 바로 위험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3번 봅시다. 자, 이 기초판이 일방향이거나 혹은 이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철근을 어떻게 배치한다 했어요? 네,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일정한 폭에 걸쳐서 전부 다 균등하게 배치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은 이때 달라지죠. 이방향일 때, 즉 가로와 세로가 충분히 길이가 다를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치해요? 네, 가로와 그리고 세로 간의 그 철근 배치가 좀 달라지죠. 네. 자, 4번. 기초판 각 단면의 휨 모멘트는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네, 기초판을 자른 그 위험 단면 있죠. 위험 단면에서 그대로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수직면의 한쪽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힘에 의한 모멘트를 최대 휨 모멘트로 우리가 간주하고 설계를 하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 원칙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부재 설계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자, 구조물의 수명 기간 동안의 모든 어떤 단계의 거동에 근거를 해야겠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프리스트레스 도입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구조물이 철거될 때까지 그 모든 수명 기간 동안에 모든 과정에 걸쳐서 우리가 당연히 고려하는 게 맞죠. 1번 맞는 말. 자, 2번. 자, 프리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부재, 자, 탄성이나 어떤 소성 변형, 혹은 뭐 처짐이나 길이 변화, 회전. 당연히 이런 것에 의해서 인접한 어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건조수축이나 그리고 온도에 의한 영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프리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 집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틀린 말이죠. 왜 고려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응력 집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중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응력이, 자, 여기서 이 단면상에서 보자면은, 응력이 우리는 이렇게 균일하게, 즉, 응력은 P 나누기 A로 발생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건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운데에 하중이 발생한다면요, 당연히 이 가운데에 응력이 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하중의 작용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응력이 실제로는 조금 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 분포는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중이 작용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응력 집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걸 고려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 뭘까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공학적인 원칙은 우리는 보수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실제 하중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맞춰서 딱 맞춰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위험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이 주황색, 균일하게 발생하는 이 응력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실제로는 이런 응력 집중 때문에 자, 우리가 기준으로 이걸 삼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응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응력이 집중되는 이 부분에서는 파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황색 응력에 맞추어서 설계를 만약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응력이 집중이 돼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응력 집중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기에 맞게 좀 더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력 집중은 실은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뿐만 아니라 뭐 강구조물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우리 그 토목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응력 집중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4번. 덕트의 치수가 과대하여서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부분 사이에 어떤 좌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덕트가 이렇게 충분히 너무 커요. 근데 그 사이에 덕트 안에 긴장재가 들어가 있는데, 긴장재가 그럼 이렇게 꺾이면서 부분적으로만 맞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좌굴이 어디에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서 압축력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압축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접촉하는 그 압축에 의해서 좌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긴장재의 어떤 그 부분적인 좌굴, 즉 국부적인 좌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구조 설계 일반 사항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좀 지엽적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저의 수업을 들었다면은 일단 이 문제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100% 이제 커버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틀렸다고 해서 전혀 뭐 낙담하시거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요. 이런 걸 알 정도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칠 시간에 차라리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들, 거의 90%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목적은 100점 맞는 게 아니라 충분한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틀려도 여러분들 90점, 95점 나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자, 굳이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유효 길이 계수는 뭐예요?
유효 좌굴 길이 계수, 그러니까 유효 좌굴 길이와 그리고 비지지 길이 간의 어떤 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유효 좌굴 길이 어떻게 산정해요? 비지지 길이 곱하기 K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이 K가 바로 유효 길이 계수가 되겠고, 그럼 K는 반대로 어떻게 구하겠어요? 네, 비지지 길이 분의 유효 좌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부 좌굴은 뭐예요? 아까 전문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강구조는 보통 이렇게 얇은 어떤 H 형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압축력이 어떤 비틀림이나 뭐 휨 모멘트에 의해서 이쪽에 막 집중돼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좌굴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좌굴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부분적인 좌굴에 의해서 이 구조물 전체가 휘청휘청 파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국부 좌굴이 되겠어요. 그래서 압축 판요소라는 거는 이게 전체 판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부분적인 압축력을 받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좌굴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 구조물의 좀 파괴를, 안정성을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좌굴이 이제 우리는 국부 좌굴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1번 커버 플레이트 봅시다. 여기서 뭐 트러스의 부재 스트럿, 가세제가 보 또는 기둥에 연결되는 판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트러스의 부재 스트럿, 가세제는 자, 부재와 부재를 이어주는 어떤 그 대각선 요소를 얘기하죠. 기둥과 기둥 혹은 트러스와 트러스를. 아무튼 이런 어떤 트러스의 부재와 그리고 그 구조물의 메인을 이루는 보나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판을 우리가 커버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 구조물을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아마 잘 보이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리예요. 실제 다리. 철로 된 그 교량인데, 자, 여기는 이제 이 구조물의 직접적인 뼈대가 되는 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긴 뭐가 돼요? 트러스 구조물이 되겠죠. 트러스 구조물. 그래서 기둥이나 혹은 이 트러스의 어떤 그 대각선 부재, 트러스 부재와 그리고 기둥과 그리고 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판이 바로 커버 플레이트. 자,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어요. 커버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거세 플레이트. 그래서 거세 플레이트가 그럼 여기 그림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이 판뜨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트러스의 부재와 그리고 이 교량에서 주축이 되는 이 볼을 연결시켜주는, 같이 이어주는 그런 판을 우리가 커버 플레이트가 아니라 거세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량에 관련된 용어 알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으로 다이아프램, 4번의 다이아프램을 보면은, 다이아프램은 여러분들이 뭐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학용어로 우리 인체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횡격막을 얘기해요. 횡격막 어딘 줄 알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숨 쉴 때 네, 그 폐 아래에서 자, 내압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런 판 같은 구조물을 얘기하는데요. 그 막 같은 구조물. 자, 그러면 이제 구조물에서는 다이아프램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어떤 막 같은 어떤 판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 강구조에서 다이아프램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4번이 일단 맞는 설명인데요. 거기서 핵심은 전단입니다. 즉 전단에 대해서 어떤 강도와 저항을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트, 그런 판이 되겠어요. 그러면 방향이, 이 플레이트가 놓여져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어요? 전단력이 발생하고 있는, 전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즉 전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강구조 보가 되겠고요. 여기 기둥이 되겠어요. 그럼 전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돼요? 자, 기둥에서는 말이죠. 충력이 이렇게 발생하겠고, 그럼 전단력은 어디서 발생해요? 이 방향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둥에서 만약 놓여져 있는 다이아프램이라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어떤 판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 판 혹은 이 판이 바로 수평 다이아프램이 되겠습니다. 다이아프램은 물론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고 뭐 대각선 방향의 다이아프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방향은 상관없는데 그 구조물에서 그 전단력이 발생하고 그 전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판이 이제 핵심 다이아프램의 핵심 어떤 원리이자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큰 중요성은 없지만 아무튼 뭐 이번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두 개가 뭔지는 이번 풀이를 듣고서 알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커버 플레이트가 아니라 거세 플레이트.
자, 다음으로 6번입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네. 자, 보시면요. 단면의 균열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단철근 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철근보에서 균열 휜 모멘트를 구할 때는 그냥 이 철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체가 콘크리트로 놓여져 있는 어떤 그 사각형 단면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떤 휜 모멘트가 발생할 때 이 사각형 단면상에서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최대 인장 응력이 이 콘크리트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그 한계 인장 강도와 똑같아질 때 그때의 휜 모멘트가 바로 균열 휜 모멘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응력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를 넘어서니까 당연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열 휜 모멘트를 구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 균열 휜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력 가 뭐랑 똑같을 때? 콘크리트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 그게 뭐예요? 파괴 계수가 되겠죠. 이게 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모멘트가 발생했을 때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장 응력은 어디서 발생해요? 네. 중립축이 있다면요. 거기서부터 가장 최외단 인장부, 즉 맨 아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응력은 발생하는 인장 응력 구해보죠. 그럼 균열 모멘트 곱하기 중립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팔 길이는 뭐가 돼요? 네. 전체 600이죠. 500이 아니라 이제 이게 없다고 보라 했죠? 그럼 이 전체 높이의 절반이니까 600의 절반 300. 300mm. 나누기 이 전체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멘트. 네. 1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300 곱하기 높이의 3승. 근데 제가 이렇게 적으라 했죠? 이게 이제 뭐랑 똑같을 때예요? 4 메가파스칼. 근데 자, 메가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단위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뉴턴과 밀리미터로 바꾸라 했죠. 근데 여기서 균열 휜 모멘트는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로 구할 거니까 이거를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요?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줘야지만 이제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밀리미터로 바꿔져 있으니까 그대로 딱 메가파스칼로 바로 바꿔져서 나타나요. 자,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공 6개가 있어요. 공 6개랑 100까지 하면은 공 총 8개죠. 그럼 아래에 공 총 4개를, 8개를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해봅시다. 그 다음에 3. 3하고 3 약분하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뭐만 남냐면, 자, 3이랑 6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균열 모멘트는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4 남겨놓고요. 곱하기 3하고 6 곱하면 되겠죠. 그럼 4산 12 곱하기 6이니까 72. 그리고 우리가 단위는 아까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로 구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문제 7번. 자, 일방향 슬래브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두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캔틸레버죠. 그럼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겠죠? 그때는 뭐예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두께는 자, 10분의 L이란 거 우리가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 자, L에다가 우리가 밀리미터로 바꿔서 대입해 봅시다. 자, 슬래브의 길이는 3m니까 여기 3000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면은 자, 300mm가 되겠죠. 그래서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300mm가 답이 되겠는데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되죠. 자, 설계 기준 그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인지 400이 아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그걸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구한 게 100mm가 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넘죠. 거기다가 자, FY는 400이니까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 네, 8번. 자, 집중화중에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이번엔 긴장재가 이렇게 절곡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때 단순모의 지간 중앙에서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운데에서 긴장재와 그리고 콘크리트 간에 접하면서 서로 간에 수직으로 받쳐주는 반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발생해요? 가운데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힘은 어떻게 구해요? 힘의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 P의 수직분력, 각각의 수직분력의 크기가 몇이에요? 당연히 P 곱하기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F랑 똑같아야겠죠? 힘의 수직평형 방정식을 쓰게 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F는 2P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랑 같다고 간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대신에 탄젠트 세타를 대입할 거고요. 2P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고요? 여기 상에서 이 삼각형으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세타라면은 탄젠트 세타는 여기 길이분의 여기 길이가 되겠죠. 여기 길이는 L의 절반이니까 5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심 0.5가 되겠죠. 그럼 이건 몇이에요? 0.1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 대신에 0.1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P, 즉 긴장력, 프리스트레스 힘의 크기는 100kN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면은 자, 200에다가 0.1이니까 이제 20kN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받쳐주는 그 발력은 20kN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단순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외부 하중 Q가 아래로 작용하는데, 자, 50이 작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P가 이렇게 인장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자, 긴장제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아니면은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이에요? 당연히 긴장제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에서 떠받쳐주는 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 F도 지금 긴장제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건 뭐냐면 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힘 모멘트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콘크리트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용하는 Q도, 외부 하중 Q도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콘크리트에 딱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에는 가운데에 아래가 아니라 이제 위로 똑같이 떠받들어주는 힘으로 20만큼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힘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결론적으로는 아래로 가운데에, 단순보에서 가운데에 30kN의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굉장히 쉽죠?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가운데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4분의 PL이 되겠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4분의 P는 30 곱하기 전체 길이는 L은 10. 네, 그래서 4분의 300이니까 이제 답은 75kN 곱하기 미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네, 2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그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균형철근비가 나왔는데 그때 FCK가 40으로 변경됐을 때 균형철근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균형철근비를 구하는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균형철근비의 정의는 뭐냐면 자, 여기서 중립축이 있겠죠? 중립축. 그리고 거길 기준으로 변형률도를 그려본다면요. 콘크리트 압축 연단은 0.0033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인장 연단에 자, 철근에 적용하는 철근의 변형률은 몇이 될 때요? 네, 입실론 y, 즉 0.002에 도달할 때. 네. 이 상태, 이게 동시에 도달할 때 그때 상태의 철근비가 바로 균형철근비라 했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균형철근비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여기에 작용하는 우리가 응력도를 그려본다면요. 콘크리트에는 이렇게 압축 응력이 적용하고 있고 0.85 FSK 그리고 여기는 중립축이 C가 되겠죠. 여기는 A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장력이 AS 곱하기 FY만큼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가 전체 높이가 D예요. 그럼 C는 어떻게 되겠어요? C는 우리가 D 곱하기 자, 여기 삼각형 대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와서 여기 삼각형 대 여기 삼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라고 했죠. D 곱하기 자 어떻게 구해요? 여기 길이분의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0.00 우리가 53분의 0.0033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은 자 53분의 33D로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콘크리트의 FCK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FCK가 단 조건은 40MPa 이하일 때라면. 근데 여기서는 둘 다 바뀐 조건도 40MPa 이하니까 이 D값과 C값의 관계는 계속 일정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A 값은 어떻게 고요? 0.8C가 바로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균형 철근면 어떻게 구해요? 평형 방정식을 써서 구한다는 거죠. 평형 방정식은 자, 콘크리트 적용하는 총 압축력 C 그건 어떻게 구해요? 0.85 자, FCK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A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높이 A 자, A부터 먼저 쓸게요. A는 0.8 곱하기 C라 했죠. 그래서 0.8 곱하기 C인데 53분의 33D 에다가 이제 B를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랑 똑같을 때요? 철근에 적용하는 힘과 똑같을 때. 자, 이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철근비를, 균형 철근비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요? 자, 균형 철근비의 정의는 뭐예요? B 곱하기 여기 높이 D, BD분의 철근의 단면적 AS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기서 그대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D를 이쪽으로 넘기고 FR을 이쪽으로 넘겨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85 FCK 곱하기 뭐 0.8 곱하기 53분의 33 곱하기 이제 FY분의 1이 되는데 뭐 실은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달라지는 조건은 뭐예요? FCK 값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FCK가 20이었는데 그 다음에 FCK만 2배로 됐을 때 균형 철근비가 어떻게 될지를 빠르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럼 균형 철근비는 FCK와 어떤 관계예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즉 나머지는 자 여기서 나머지 값은 FCK가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똑같아요. 그럼 FCK가 원래는 이제 20이었는데 이게 2배가 돼서 40이 됐다면 균형 철근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20일 때 균형 철근비가 몇이었어요? 0.03이었죠. 그럼 그때 FCK가 2배가 된다면 당연히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균형 철근비도 곱하기 2배가 돼서 0.0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설계 기준에서 자, 긴장 시 허용 응력의 최대값 나왔어요.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 드리는 거죠. 최근에 기출 문제에서 계속 연달아서 나오기도 하고요. 해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외우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있겠죠. 이론서에도 있고 서머리에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긴장제의 허용 응력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장할 때 긴장제의 허용 응력,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에, 세 번째는 자, 경착구와 커플러의 위치에서 도입 직후에 포스텐션 긴장제에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긴장제에서 긴장 시, 네, 긴장 시에 허용 인장 응력의 최대값이니까 저희가 외워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자, 8094만 외우면 되겠죠. 8094. 그래서 0.80 곱하기 이거 그리고 0.94 곱하기 FPY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11번. 자, 이번엔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 정착기를 구하라.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암기만 하고 있다면은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표준 갈고리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 정착끼리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0.24 자, 베타 곱하기 자, dB fy 나누기 람다 루트 xk로 구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자, 보통 중량 콘크리트니까
이건 어차피 1.0이고요. fsk는 36이니까 루트 값 씌우니까 자, 6이 되겠고, 그리고 베타는 이제 도막철근 계수인데, 자, 문제에서는 자, 도막되지 않은 철근이라고 나왔죠. 그럴 때는 베타는 그냥 1.0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1.0이 되겠고요. 자, dB 여기서 직경은 뭐예요? 25. 그리고 fy 값은 300.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요. 약분하면은 0.04가 되겠고요. 0.04 곱하기 25는 뭐예요? 1.0. 그래서 이거 사라지고 1 사라지고 300이 바로 남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자, 최종 정착 길이가 아니라 기본 정착 길이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의 제한 그 조건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전단철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VS가, 즉, 전단철근이 분담해야 되는 그 전단력의 크기가 2VC인 경우에, 그리고 2번은 2VC 이하인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자, 우리가 최소로 지켜야 되는 그 전단철근의 간격 조건이 달라지죠. 자, 2VC가 뭐예요? 여러분들 2VC라 해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 VC가 이거죠. 2VC는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 람다. 네. 루트 FK BW가 되겠죠. 제가 이걸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값, 즉 2VC보다 큰 경우에는 어때요? 전단철근이 받는 전단력이 충분히 커지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린 전단철근의 최대 간격을 절반으로 줄여서 충분히 촘촘하게 관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몇이에요? 네, 4분의 D 혹은 300mm. 네, 둘 중에 더 작은 값 이하. 근데 여기서는 3분의 D죠. 그러니까 바로 1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그 VS가 2VC보다 그 이하인 경우에 그때는 어때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단철근의 최대 간격입니다. 즉 2분의 D 혹은 600mm 이하.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자, 전단 스트럽은 주인장 철근의 몇 도 이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한 것만 우리가 전단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45도. 그래서 맞는 말이고, 반면에 어때요? 굽힘철근은 30도 이상만 돼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4번. 자, VS가 2VC 이하인 경우에는 자, 경사 스트럽이나 굽힘철근은 우리가 어떻게 배치해야 돼요? 일단 포인트는 이거죠. 자, 시작은 일단은 부재의 중간 높이인 0.5D 위치에서 우리가 어때요? 포인트는 보의 중앙이 아니라 반력점, 인접한 반력점 방향으로 45도로 이은 선, 이 선과 최소한 하나의 어떤 전단철근은 관입이, 그러니까 만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선이 뭘 의미한다 했어요? 그 경사 파괴면을 우리가 훨씬 더 단순화시켜서 가정한 거라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경사 파괴면에는 적어도 하나의 어떤 전단철근이 이렇게 관입을 하면서 지탱을 해줘야지만, 이 정도 간격으로는 우리가 전단철근을 넣어줘야지만 충분히 전단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한 거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3번입니다. 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중심 축하중 P가 작용했을 때, 자, 철근과 콘크리트가 각각 분담하는 축하중의 비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즉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조건은 뭐냐면 바로 선형탄성이에요. 선형탄성.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선형탄성에 거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극한 파괴 상태, 지금 파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파괴 상태라면은 답은 전혀 달라집니다. 네, 두 개가 나눠서 분담하는 하중은 전혀 달라지고요. 근데 여기서는 선형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응용력학 문제 풀듯이 풀면 돼요. 왜냐? 둘 다 파괴 상태가 아니라 탄성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응력은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률의 관계, 즉 후계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받고 있는 응력은 0.85 FSK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근도 마찬가지로 FY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응력을 받고 있냐? 후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한 응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응용역학적으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튼 자, 콘크리트가 받고 있는 응력을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가 받고 있는 힘을 우리가 PC라고 할 거고 철근이 받고 있는 힘을 PS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두 개를 더한 힘의 합이 당연히 전체 우리가 이 기둥에 가한 힘 P와 똑같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근데 여기서 적합 조건이 있죠. 적합 조건. 완전히 부착돼서 일체 거동을 한다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철근의 변형률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철근의 변형률과 똑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철근의 변형률은 뭐가 되겠어요? 철근이 받고 있는 힘 PS 나누기 자, 단면적 여기다가 곱하기 철근의 탄성 계수를 하면 되겠죠. 콘크리트가 받는 콘크리트 변형률은 콘크리트가 분담하는 힘 PC 나누기 콘크리트 단면적 곱하기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둘 간의 어떤 축하 중의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자, PC 나누기 PS의 비율을 구해 볼게요. 그럼 그대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요. 자, 콘크리트의 단면적은 철근의 단면적이 몇 배예요? 13배. 그래서 이거 대신에 13AS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보시면 철근의 탄성 계수는 콘크리트 탄성 계수의 8배라 했어요. 그래서 ES 대신에 8EC를 대입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S 공통적으로 사라지고요. EC도 사라지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 8분의 13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받는 분담하는 축하중은 철근이 분담하는 축하중 곱하기 8분의 13배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콘크리트가 만약 철근이 받는 하중을 8이라고 한다면 그때 콘크리트가 받는 축하중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8 대입하니까 약분돼서 13이 되겠죠. 그래서 그 B는 8대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철근이 만약 받는 하중이 8이라고 했을 때 그때 콘크리트가 받는 하중이 몇이라고요? 13.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역학 이론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크리프는 제가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다 했어요? 건조 수축량, 좀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원래 이제 저희가 다 물이나 시멘트를 다 부은 다음에 이제 건조되고 양생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건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리프 양이 달라질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선 당연히 크리프의 양이 증가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자, 4번 봅시다. 크리프의 정의가 뭐예요? 콘크리트에 추가적인 어떤 응력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콘크리트에 추가적인 어떤 변형률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겠고요. 그러니까 응력이 뭐 원래 발생하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응력이 더 추가되거나 더 감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변형률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그럼 크리프 변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크리프 변형률은 탄성 변형률 있죠. 어떤 하중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가했을 때 발생하는 탄성 변형률에다가 크리프 계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럼 크리프 계수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정의는 네, 탄성 변형률과 크리프 변형률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3, 4번. 자, 그럼 크리프는 언제 증가되겠어요?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게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는 환경에서
크리프의 양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럼 더 많이 건져낼 수 있는 양은 어떻겠어요? 주위 환경은 고온의 건조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먼저 1번 봅시다. 습도 증가. 즉 외부 환경이 건조한 환경이 아니라 습한 환경이 된다면 어때요? 반대 환경이니까 반대로 이 콘크리트가 건조될 양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건조가 천천히 된다는 거죠. 더 잘 안 된다는 거죠. 더 서서히 되니까 그만큼 더 줄어드는 양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더 습하게 될수록, 즉 습도가 외부의 습도가 증가하게 될수록 자, 발생할 수 있는 크리프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자, 물 시멘트 비의 증가에 따라서 크리프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안에 물 시멘트 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만큼 그 물이 더 건조되면서 이 콘크리트가 건조될 여지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크리프의 양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자, 강구조 연결 설계 기준입니다. 이음부 설계 설치. 다 제가 이론 시간에 다 설명드린 보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제가 알려준 것만, 제가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응력을 전달하는 필립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자, 공칭 용접 치수의 10배 이상 또는 3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판때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필립 용접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필립 용접으로 이렇게 쫙 하게 되는데요. 이 해야 되는 필립 용접의 최소 길이가 있어요. 최소 길이. 이 최소 길이를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필립 용접 치수가 있죠. 용접했을 때 그 단면적에 보면은 그 한 변의 길이죠. 그 치수의 몇 배? 10배 이상. 혹은 이 자체 길이가 최소한 30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겹침이음이 있어요. 겹침이음은 자, 2열 이상의 필립 용접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고요. 겹침 길이는 자, 두꺼운 쪽이 아니라 얇은 쪽 판두께의 몇 배 이상? 5배 이상. 혹은 25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겹침이음 길이가 어디예요? 자, 우리가 두 개 판때기를 이렇게 겹쳐놓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겹쳐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랑 겹쳐지는 이 부분에서 겹쳐지게 되겠죠. 근데 이 겹침 이음 길이가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겹쳐졌을 때는, 겹친 부분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양쪽으로, 즉 2열 이상의 필립 용접은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겹쳐지는 이 겹침 이음 길이는 말씀드린 자, 얇은 쪽 판두께, 여기 판두께랑 여기 판두께가 있는데 둘 중에 얇은 쪽 판두께의 5배 이상 혹은 이 길이가 25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3번. 이번에는 필립 용접이 아니라 두 개의 판때기가 자, 고장력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즉 이렇게 고장력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자, 구멍 중심 간 거리가 있어요. 구멍 중심 간 거리는 일단 이 고정력 볼트의 직격이 있죠. 거기에 2.5배는 최소로 간격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거리는 한 3배 정도를 표준 거리로 해서 우리가 배치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배랑 3배를 외워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자, 그럼 고정력 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이번엔 부재의 연단까지의 최대 거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단까지의 최대 거리. 이거는 제가 몇이라고 했어요? 이 판 두께의 몇 배? 12배 혹은 300mm 이하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5배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15배가 아니라 12배. 네, 이 이하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 거리가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 전단 강도를 산정하는데 전단 파단에 대한 전단 저항 순 단면적을 산정하라 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린 내용이고 예제도 있고 기출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쉽게 나왔어요. 자, 전단 파단은 블록 전단 파단은 어디서 발생해요? 블록 전단 파단.
마치 블록처럼 형성이 된 다음에 찢겨 나가듯이 일어나는 파단이 블록 전단 파단이라고 했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서 관입이 되어 있는, 자, 이 볼트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연단까지 그대로 쭉 포함시킨 블록으로 파괴가 일어난다 했고, 그럼 그 파괴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블록을 형성한 다음에 이것만 남겨두고 그대로 여길 경계면으로 쭉 찢겨 나가듯이 일어나는 파단이 블록 전단 파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블록 전단 파단은 강도를 구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강도를 산정하죠. 첫 번째는 어디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파괴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수직면, 즉 여기 면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인장력이 발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옆면입니다. 옆면은 이 면이 되겠죠. 옆면은 어때요? 우리가 하중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여기가 평행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단 파단이 일어나는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장 파단, 여기는 옆면은 전단 파단이 발생하는 면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전단 파단에 대한 순 단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 단면적을 구하라는 건데 전체 단면적이 아니라 순 단면적을 구하라고 했죠. 순 단면적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 볼트가 관입이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순수하게 판뜨기만 있는 그 순수한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건 어디가 되겠어요? 네, 여기서 볼트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로 길이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 볼트의 중심으로부터 있죠. 네, 볼트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연단까지의 총 가로 길이 L에서 몇을 빼요? 볼트가 들어가 있는 그 구멍의 직경만큼 빼줘야겠죠. 그럼 볼트가 지금 직경상으로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개 통째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한 개 통째로 들어가 있고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여기는 전체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볼트에 보세요. 볼트의 정확히 딱 가운데 중심으로부터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빼줘야 될 그 볼트의 거리는 이 볼트 직경에 딱 절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반만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한 개, 두 개 하고 여기는 절반만 들어가 있으니까 총 직경의 2.5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이 볼트의 직경만큼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단 파단에 대한 전단 저항의 순 단면적의 가로 길이가 되겠고요. 그럼 순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 가로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겠죠. 높이는 뭐냐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판의 두께예요. 두께. 이 판의 두께입니다. 두께는 10mm로 나와 있죠. 자, 그럼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연단까지의 총 거리는 100 플러스 100 플러스 50이니까 250이 되겠고요. 250에서 자, 2.5 곱하기 이 볼트의 직경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24죠. 네. 자, 2.5 곱하기 24 여러분들 오래 걸리나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소수점을 25 남겨놓고 여기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리겠네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24 곱하기 2 플러스 0.5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24 곱하기 2는 몇이에요? 48. 에다가 플러스 24의 0.5배, 즉 24의 절반한 겁니다. 12. 그럼 몇이 되겠어요?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60입니다. 250에서 60을 빼면은 190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전단 저항 순 단면적이 가로 길이는 일단 우리가 19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거기다 두께 곱하니까 순 단면적은 1900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자, 최소 전단 철근에 배치가 필요 없는 유 단면 깊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전단 철근량 기준을 적용하라는 거죠. 자, 최소 전단 철근 기준량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요? 개수 전단력. 그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 발생하는 개수 전단력이 몇 이상일 때, 몇 이하일 때 우리가 더 이상 전단 철근을 넣지 않아도 돼요? 2분의 1 파이 VC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을 바로 쓰면 답이 나오겠죠. 자, VU 개수 전단력은 이제 우리가 100이 되겠고요.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자, 전단 설계에서 파이 값은 4분의 3, 0.75 곱하기, 자,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는 우리가 실은 외워서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그대로 식으로 주어졌어요. 이 값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6분의 1 곱하기 1 람다, 자, 루트 fk bd인데, 자, 람다는 지금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 fk는 25니까 여기 루트 값 씌우면은 이제 5가 되겠죠. b 값은, 자, 문제에서 500으로 주어졌네요. 우리는 이제 바로 d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3과 6과 약분하면 2가 되겠고요. 그리고 100하고 약분하면은 이제 이건 5가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산정한 거는 단위가 지금 뉴턴인데, 이거는 지금 킬로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뉴턴을 바꿔주면 10의 3승을 해줘야겠죠. 네. 그럼 D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의 3승 곱하기, 자, 분모 있는 거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제 분자로 곱해지겠고, 2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자, 16. 나누기 이제 25를 하면 되겠죠. 자, 1000인데, 여기서 25로 나누면 몇이 되겠어요? 40이 되겠죠, 40. 그래서 40 곱하기 16이니까 640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효 깊이는 640mm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최소 나선철근비 규정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 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더 친절하게, 자, C1만 구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나선철근을 구할 때, 단면적이, 나선철근이 이렇게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겠죠. 나선철근, 우리가 최소로 넣어야 되는 그 나선철근에, 자, 나선철근 B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기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이 있죠. 그건 제가 면적을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노란색 1번 면적분에 그 바깥쪽으로 둘러싼 2번 면적이라 했죠. 그래서 1번 면적분에, 자, 2번 면적 곱하기 우리가 몇을 해요? 0.45를 하라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뭘 곱해요? 네. 철근의 항복 강도분에, 네, 콘크리트의, 네,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선철근비라 했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차라리 이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좀 더 쉽게 냈죠.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 값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몇이에요? 0.45. 답은 네, 4번이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 19번. 자, 휨 부재 설계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자, 변형률로 살펴보자면요. 여기가 중립축이고, 최외단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자, 변형률이 있어요. 근데, 자, 인장철근이 이 최외단의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되는 변형률, 그게 뭐예요? 입실론 y죠. 이 t가 입실론 y에 도달할 때 이와 동시에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변형률은, 자, 극한 변형률 0.0033에 동시에 도달할 때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라 했어요? 네, 균형 변형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있고, 자, 2번. 자, 이번에는, 자,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자, 최외단 인장철근의 변형률 입실론 t가 압축집의 변형률 한계, 그러니까 0.002 이하에 될 때, 이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단면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압축집의 단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압축 연단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이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이번에는 0.005 보다 더 크게 도달할 때 그때 단면이 뭐예요? 인장집의 단면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0.005인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미만인 단면을 인장지배 단면이라고 보기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미만이 아니라 이제 이상이 되겠죠. 자, 4번. 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일반적인 휜 부재는 자, 콘크리트 압축 연단이 극한 변형에 도달할 때 그 인장철근의 변형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0.0044로 보고 있는 최소 허용 변형률 상태 그 이상은 좀 도달을 해줘야지 충분히 연성 거동을 한다고 우리가 간주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름도 최소 허용 변형률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FI가 400MPa 이하일 때는 0.004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휜 부재는 압축 연단의, 인장 연단의 그 인장 철근의 변형률은 이 최소 허용 변형률 상태 이상인 이런 최소 허용 변형률 상태가 만족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0번. 자, 이제 20번 같은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 좀 틀리라고 낸 문제죠.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등가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록으로 환산을 할 때 그 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는 FCK가 40MPa 이하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변형률은 극한 변형률을 우리가 몇으로 간주해요? 0.033. 그리고 그때 즉 0.85 FCK 앞에 곱해주는 그 보정 응력 값은 보정 개수는 뭘로 간주해요? 1.0으로 간주하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베타 값도 있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했어요? FSK가 이번엔 50MPa일 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표가 얼핏 이제 이런 표가 있다는 거는 약간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 60, 70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동안의 시험 문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FSK가 40MPa 이하일 때만 쓰니까 우린 당연히 여기 값만 외우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10씩 증가할 때마다 FSK가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몇씩 줄어든다고요? 0.001씩 줄어든다. 그래서 0.0032, 0.0031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다면 자, FSK가 50MPa일 때 만약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을 물어보는 문제다 하면은 저희 수업을 들은 사람은 맞힐 수가 있겠죠. 0.0033에 0.001을 제외한 0.0032가 답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0.001씩 줄어드는 어떤 특별한 규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0.03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0.02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건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말하면은 시험 문제에 물어본다는 거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토목 설계를 전반적으로 쉽게 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은 맞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원칙 하에 그냥 지엽적으로 낸 것 같아요.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목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냈다는 거는 그냥 100점 방지용으로 낸 것 같아요. 지엽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리셨다고 해도 전혀 뭐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가 있다면 이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힐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보기에서 좀 그렇게 냈어요. 자, 여기서 얼마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40MPa FSK가 40MPa 이전일 때 값을 알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충 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의 구간이 몇 단위로 증가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몇 단위로 증가해요? 10단위로 증가한다는 거죠. 50, 60, 70, 80.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50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값이긴 한데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긴지 이 정도는 우리가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좀 알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10씩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 알고 있다면은 50이니까 여기서 10만 증가한 바로 인접한 바로 그 다음 구간에서 이 누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값이 뭔진 모르지만 그 표의 구간상에서는 바로 여기 옆에 값이구나 라는 거는 좀 떠올리면 좋다는 거죠. 센스가 있는 분은 이 정도까지는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그럼 보기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왜 고를 수가 있냐? 여기서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누값이. 근데 그 중에서 어때요? 바로 인접한 바로 옆에 값이니까 보기 중에서는 1.0보다 바로 최소한으로 조금만 떨어진, 그러니까 바로 조금 떨어진 그 값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자, 보기에서 보시면요. 1.0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fsk가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조금만, 바로 직전에 조금만 떨어진 그 바로 옆에 값이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조금 센스가 있다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적게 줄어든 게 뭐예요? 0.97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센스가 있다면 외우지 않아도 3번으로 고를 수 있긴 하겠다. 네,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더럽게 됐다면은 이렇게 됐겠죠. 0.99, 0.98, 0.97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저거 안 외우면 못 고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 표를 어떤 대략적인 큰 흐름을 알고 있다면은 좀 고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다면 이 3번이라고 좀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틀리셔도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토목 설계는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시고 저희 강의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학습 방법 있죠. 네, 이론서 그리고 서머리, 단거나 네, 그리고 이제 문제, 계산 문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가끔씩 이제 좀 같이 좀 병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자, 이번 토목 설계에서는 9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 해설 강의는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